최근 수원 영아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충돌한 여야가 하반기 국회에서도 방통위원장 지명 문제와 논의가 재개된 새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취업준비생들의 신상정보 악용을 막겠다며 취준생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으로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를 두고 극우 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격돌한 여야의 향후 전략을 들어보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의미와 찬반 논란이 있는 보호출산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중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대책 중 하나인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의결됐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한 겁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험면허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환노위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져 의결된 겁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7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국회는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역시 곳곳에 뇌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행이 계속되는 과방의 여러 현안들 그리고 또다시 논의가 재개된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 국회 과방위원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 요구, 소위 개최 등 과방위 의사 일정이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현안을 앞두고 여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향해서는 야당이 언론 탄압 의도가 명백하다며 화력을 쏟아붓는 상황.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서 일단 방통위원장은 지명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쯤으로 전망되는 추가 개각에서 이 특보가 명단에 오른다면 여야 충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의 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다 과방위에서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회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도 과방위 파행의 간접 요인으로 꼽힙니다.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의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다시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는데 영세한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지난번처럼 의석수로 법안 처리를 주도하려는 야당과 입법 대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업준비생이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청년 관련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발표에 대해 극우 편향 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무단 유출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취준생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라는 뜻으로 입사 지원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파기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위는 현행 채용 절차법상 구인자가 관련 서류를 파기해야 하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로 사실상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신상 정보 악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 파기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남아있는 것을 막는. 이와 함께 특위는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처관급 인사를 두고 극우 편향 인사라며 쇄신이 아닌 퇴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를 극우 보수층 선동 유튜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채널에 문재인 군 마루타 생체 실험 등 허위 사실이 즐비하다며 유튜브 내용을 보면 방공교육 그 이상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인선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극우 편향 인사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결만 확산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선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유령악이 사라진다가 오늘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지난주에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되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네, 출생통보제가 이제 어제는 법사위, 오늘 이제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이제 방치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됐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요. 2,236명,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을 조사한 결과 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충격을 줬고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출생 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267명 중에서 266표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출생 통보제가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되는 것은 1년 후가 되는데요.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 심평원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보호출산제도 함께 논의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친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 또한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미혼모들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출생통보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이 보호출산제를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수원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좀 법적 허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영아 살해죄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한데요. 그 이유가 이와 관련된 형법이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을 보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10년 이하, 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 사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영아 살해죄가 상당히 형량이 낮은데요. 이렇게 영아 살해의 처벌이 약한 이유는 영아 살해죄가 195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형량이 낮았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아 살해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우리 국회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려 70년 동안 영아 살해죄가 방치돼 있었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킬러 문항 후폭풍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22개의 킬러 문항을 발표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가 나면서 논란이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킬러 문항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 이제 국어가 이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국어는 그렇게 수험생들이 못 보지 않았고 결과가 수학이 오히려 좀 어렵게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국어가 좀 평이했고 이제 수학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이 1,492명으로 지난해 수능 371명보다 무려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4배가 늘면서 국어가 오히려 쉬웠다는 평가고요. 정부가 킬러 문항으로 제시한 국어 문제는 EBS 이 수능 특강과 연계된 것일 뿐 아니라 정답률이 각각 36.4%와 36.8%에 달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이고요. 반면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1점으로 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여야가 또 그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은 6월 모평 채점 결과가 공개된 것을 두고 이 국어가 오히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만점자가 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 4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했던 킬러 문항이 실제로 있기는 했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도 밝혔는데요. 또 교육부 이 대입 담당국장이 경질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과 발표 전에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물은 것인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사교육 카르텔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킬러 문항이 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면서 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든다며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구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란 말을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듣게 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먹방 대 단식입니다. 이제 오염수 방류가 아마 7월 초로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야가 수산물 먹방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하면서 여야 대치도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먹방과 단식의 뭐 이렇게 약간 대결 양상이라고 할까요?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월요일에 경북 성주를 방문해서 참회를 시식했습니다. 최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준치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부각하면서 이 사드 사태가 오염수 미리 보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뭐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송파구 가락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생선 회를 먹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재갑 의원을 시작으로 우원식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이 국회 밖에서 먹방과 단식을 통해서 오염수 정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때문에 우리 전국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거의 다 지금 마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요일 26일이었죠. 26일부터 오늘까지 방류 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을 했는데요. 네. 정전 등 이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차단 설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7월 4일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해양 방류가 곧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보고서가 최종 7차 보고서입니다. 7차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는데 이제 네. IAEA의 이번 그 7차 보고서 내용이 일본의 방류 시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7차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6번의 보고서가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기술적 역량에서 이 정확도가 높다고 이 6번의 보고서에서 평가를 내린 만큼 최종 보고서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IAEA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7월 4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본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자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또 주변국들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살피면서 이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서울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세 번째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가 방류되고 7개월이 지난 후 우리나라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이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간 이슈픽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유령하게 사라진다, 킬러 문화 후폭풍, 먹방 대 단식. 우리 김지수 아나운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어떤 이슈가 좀 가장 관심이 높았습니까?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래도 수산물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수가 가장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좀 그 일본의 오염수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해역에 크게 영향이 없이 우리가 안전한 수산물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11일과 1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사청문특위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13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항의위원 그리고 이진 건양대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육대 교수 등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인선했습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개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줄 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 등 1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과대 과밀 학급 문제는 신도시 유입 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각종 도시개발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원칙과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이젠 어떤 내용과 일정으로 선거법 개정을 진행할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우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변호사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논의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같은 큰 사안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출생 통보제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이른바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촉발됐는데요. 지난해 3월 정부의 입법 이후 1년 넘게 논의가 없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뒤늦게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22년까지 출생 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영원히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나 또 산모를 밝히지 않고 홍보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보호받지 못하는 유령 아동 사태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에 해당하는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처럼 비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법을 먼저 통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자체는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병원 내 출생이 모두 통보되는 만큼 신고 누락자 추적이 그만큼 쉬워지게 됩니다. 산모가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산모에게 신고하란 통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제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을 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당에서는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신생아 유기 살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보호출산제가 익명출산을 유도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신생아가 향후 친부모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입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출생통보제와 달리 찬반으로 나뉘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호출산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더 이상 비극을 맞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느덧 6월 30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6월 마지막 날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만남도 벌써 8주째더라고요. 오늘도 네, 여심 저격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7월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상반기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주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가 됐는데 자, 오늘 시작으로 그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여당은 어떻게든 막겠다. 결국 이 민심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질 것 같은데 자, 오늘 각기 자신의 진영을 대변해서 여론을 좀 설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회의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200일이 훌쩍 지났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좀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행안위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후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니까 이 기간을 다 쓰면 330일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330일을 다 버틴 뒤에야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게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합법노조활동보장법이라고도 하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부의가 됐고 앞으로 처리될 아마도 다음 7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더라고요. 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
대부분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노위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마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좀 불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최 의원님 발언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태원 특별법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유가족과 사회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나가면서 좀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좀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붙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원인이 사실은 밝혀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정쟁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과연 세월호 특별법이 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8년 동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좀 정쟁만 계속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게 좀 회의를 느끼게 세금 낭비도 많아지고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안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만큼 세월호 특별법처럼 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좀 충분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들이 조금 없이 넘어온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나라 경제가 조금 저해될 게 분명하고 산업 현장에도 극심한 혼란을 줄 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선 돌리기용으로 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회의에서 일단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오늘 처리가 되었고 끝난 후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규탄 대회도 연다고 뭐 열었고 이러니까 이 국민의 우려가 높고 찬반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뭔가 참사나 사건들을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마지막에 노란봉투법 이야기하셨으니까 절대 불법 파업 보장법이 아니고요. 그건 뭐 민주당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그냥 무조건 불법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또 이 노란봉투법이 올라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에 노력을 해줬다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싸움의 수단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족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그 330일의 숙려 기간 동안에 좀 그 여야 합의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21대 임기 국회 안에서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법안 자체가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좀 충분한 논의가 되고 나서 패스트트랙을 태웠으면은 이렇게 좀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이 330일이라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법안의 내용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좀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 정치권의 극우 논란이 계속해서 비장파장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그 반국가 세력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 자유총연맹 69주년 행사에서의 그 발언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그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극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우 대통령의 극우 개각이다. 이렇게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여당은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자, 이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 않은 극우 논란.
공격과 방어, 먼저 공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개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편향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극단적인 남북 대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아주 극우적인 인식을 보여줬던 인물이거든요. 평화를 모르는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통일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극우 인사가 있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그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극우 유튜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을 다 극우 인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죠.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저는 이들의 과거 언행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어해야겠죠? 저는 인사 관련보다는 일단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유기적인 것을 다 존중하고 의견을 좀 협치해 나가는 것이 국가고 국가의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좀 타국의 뭔가 힘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안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 워딩 하나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씀직한 말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이 사실인 거는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5년 내내 국민 생명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북한과 중국 정부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와 안보에 해가 되는 세력이 있다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이었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혹시 반격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한 인사 중에 한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나중에는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정부를 두고 이렇게 처음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인사의 표현에 따르면 간첩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런 조언까지 나오겠습니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각 인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장미란 차관 같은,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야권 지지층들에 의해서 좀 악플 테러를 좀 받기도 했죠. 네. 근데 사실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거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을 떠나서 이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실하게 또 이렇게 박사까지 하고 미국까지 가서 석사도 공부해 오시고 이런 성실함을 되게 꾸준히 보이셨던 분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은퇴식에서 이렇게 중3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역도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발탁에 좀 당황함, 놀라움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좀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행정으로 악플에 대한 좀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극우 논란 인사들 이외에도 이렇게 그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에 대해서 많은 그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란 차관 내정자가 선수 시절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훌륭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과 바람을 드리고요. 다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상 어느 정도의 응원과 더불어 비판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수지 의원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니까 저도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영선수 출신인 최윤희 씨가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이런 비판, 그 악플 댓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시도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문제가 결국 그 국정조사 요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주심 감사위원 패싱과 감사 내용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인데요. 야당은 이 중립성을 포기한 감사원이 헌법 파괴다. 여당은 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 파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부터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네, 사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뭔가 문정부의 실책이 드러나자 이거를 좀 다수 의석 삼아가지고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 13가지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은 이제 불문 결정을 내렸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는 이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만 권익위 기관 차원의 주의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무총장 결재로 이 감사 결과를 냈고 그 내용과 처리 결과에 문제가 없었고 이게 사실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불문 결정을 내린 부분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 UN 인권이사회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직접 UN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부, 국가인권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직접 조사해달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그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과장 전결로 보냈어요, 심지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어야지 사무총장이 결재해서 내려간 이 공문을 가지고서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을 조금 끌어내리겠다 이런 건데 이 독립기관인 감사원 국정조사를 어떻게 위헌적으로 좀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그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위법적인 요소들의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의원이 국정조사는 그 다수 의석을 이용한 그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실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감사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찍어내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가지고 특별감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장 출퇴근 시간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이 단 한 줄짜리의 제보를 가지고 특별감사에 돌입한 것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별감사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한 또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내용이 맹탕일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가 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부터 감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밝혀낼 일이지 무조건 감사원을 감싸고 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 내용이 맹탕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나라 청렴, 국정 효율 이것들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데 뭔가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맹탕이다라는 걸로 몰아가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 칼을 좀 꺼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민 주권을 빙자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헌법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권력의 도구이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시 의원께서 나라의 청렴, 효율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대통령실의 이중대로 변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유병호 사무총장 답변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다고 하는데 당군 이래 최대 등의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안하무인한 태도가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2기 내각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관이었던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메모를 건넨 게 사진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감사원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권력 기강이 무너진 감사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삭제 의혹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발언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만큼 감사 보고서를 많이 열람했고 사실 위원회가 의결되지 않은 것들도 좀 직원들을 강요해가지고 내용에 좀 개입도 하고 열람하고 고쳤다는 내용도 사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조금 고치라고 기망했다는 건 이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과연 이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트집을 잡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겁박하고 나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쌍방에서 똑같이 이렇게 좀 과잉 반응을 좀 불러일으키는 원행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 감사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회의에서 아마 3자 대면으로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이제 정치 공방에서 정책 토론으로 가볼 시간인데요. 최근에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이라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미혼모, 특히 10대 미성년자들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통보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저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동과 생명과 직결된 조금 행정 제도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 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후에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위 출생 신고가 되는 등 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나중에 컸을 때 범죄에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기나 매매, 학대, 심지어 좀 살인까지 이렇게 아동의 신원에 무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출생 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보호 출산제와 함께 좀 가야 한다 이런 함께 이야기가 가야 한다. 네, 있는데 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제도가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출생 통보제는 여야 합의로 그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 출산제는 찬반이 팽팽한데 그 민주당의 반대로 그 보건복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 때문에 보호 출산제에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조호섭 의원이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정치권 안에서도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 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권리 하에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부모와 그리고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아동의 그런 권리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는 입양도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양 아동을 좀 양산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자녀의 알 권리와 그 친생모의 프라이버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 분께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그 영아 유기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그 양육 포기를 조정하고 출생 아동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에 우리 정부의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는 제도 도입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할 것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호 출산제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일단 산모와 아기부터 살려야 한다라는 걸로 저는 조금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상당히 해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극악하게 조금 가면은 아동 유기,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안 좋은 결과를 자칫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생모 정보 공개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동의 친생모에 대해서 알 권리가 먼저냐, 친생모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중요하냐,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두 청년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 익명 출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좋습니다. 출생 통보제 같은 경우는 뭐 OECD 국가들이 다 좀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좀 방식은 다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독일에서는 부모와 의료기관 둘 다 해야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법률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출생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되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좀 신상은 지켜주되 이 DNA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해외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여성 권리를 고려해서 좀 정보는 가리되 훗날 아이가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를 남겨두는 방법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어렵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 보호 출산제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켜지는 것은 부모의 출산 사실이나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독일, 프랑스 이렇게 보호 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아동 유기나 영아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법과 제도를 넘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 저희가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임산모, 그러니까 미혼모가 임신도 출산도, 출생신고와 양육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과 함께 익명 출산을 줄이고 또 위기에 처한 그 임산부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좀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우선 현재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비정부 단체가 거의 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관련 좀 센터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사각지대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금전적인 지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원들이 있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에는 이 아이를 임신을 한 과정은 물론이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이후까지도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세세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나 혹은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게 적당한 나이대를 찾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권이나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아동이 부모를 찾는 방향까지도 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노력들과 함께 보호출산제도 보완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빨리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그 여심 저격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를 평가해 주셔도 되고요. 본인 나 저격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저는 솔직하게 많이 미흡했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안 대변인 어떻습니까?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여심 저격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